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사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매년 경제 전망을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를 소개할 때 국내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대기업들은 하나도 거의 빠짐없이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지금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경영전략을 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저희 사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정부 부처에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중적으로는 앞으로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좀 다가가서 답변하는 그런 역할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중들과의 약속은 2050년 경제 전망까지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밤 한국 시간 11시 반에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부제가 있었습니다. World Economic Outlook 이라는 대주제의 부제가 Divergent and Uncertain 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IMF는 현 시점에 경제를 논할 때 굉장히 제 맘대로다. 무슨 뜻이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어 있는데 미국 경제는 나홀로 날아간다. 그리고 또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중에는 인도 경제를 또 주목해서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될 때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 그런 면에서 다이버전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uncertain이라는 대주제가 등장했죠. 근데 우리 한국 경제는 유독 그 uncertainty가 더 높다. 주식시장, 외환시장, 그 어떤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산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거. 앞에 안개가 자욱하면 자동차를 빠르게 달릴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잠깐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uncertain한데 우리 경제는 더 uncertain한 거죠. 그게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내려질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불확실성인 거죠. 제가 이 비상계엄 선언 그 다음 날 저의 경험으로는 이 상황을 그냥 한마디로 던져줄 만한 그런 경험을 저는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회사 이름을 좀 녹화니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격의 P사 중에 1, 2, 3위 안에 드는 뭐 그런 회사와 세미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조짜리 기업을 사서 밸류를 한 4천조, 5천조로 만든 다음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조직인데, 오전에 한 70개의 외국계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이미 결심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석하기로 한 날과 실제 참석한 날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있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등장했죠. 오전에 그 70명, 오후에 50명이 모두 투자 철회를 단행합니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정치적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다음날 경험한 일이지만 이게 많은 것을 보여준다. 제가 지난주에는 현대로템 경영전략회의에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서도 방위산업 수출이 계약이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외적으로 보면 마치 전쟁이 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좀
조금 침소봉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절대 여행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1억 2천만이 잘 살고 있어요. 1억 2천만 명이 일본에 제대로 살고 있어. 지진이 나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외국인이 봤을 때는 여행 가면 안 되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마침 이 칼럼을 관련해서 썼는데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딱 우리 상황을 보여주는 듯 하고요. 그게 자본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단 원화를 던지는 거죠.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화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달러를 갖고 있고 싶으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우 전쟁이 발생했네. 루블화 가치가 순식간에 급락하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원화를 갖고 있고 싶다 하는 생각은 당연히 없죠. 내던지는 거죠. 주식도 당연히 내던지는 거죠. 오히려 미국 주식. 그러니까 지금은 원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조차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데 중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도 국내 주식으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국내 원화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런 외환시장의 모습이 정확하게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경험하는 강달러입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상당히 절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다만 예의주시하셔야 될 게 IMF 외환위기 때는 원화 가치가 순식간에 급락해서 스파이크를 찍죠. IMF는 그 전이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순식간에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거죠. 금융위기 왔네. 안전자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강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강달러 기조는 스파이크를 찍는 듯한 강달러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가, 국가 신인도가,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까? 언제 원화 선호 현상이 또 집중될까? 역시 그런 정치적 물음표가 사라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박 대통령 탄핵 때 보시면 국정 개입이 보도되자마자 급락하고 근데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소 상승하죠. 근데 이때는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죠. 근데 헌재를 통과하면서 상승세를 맞이하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때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겁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런 정치적 그 모습들이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고 외국인이 봤을 때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이 물음표가 해소되거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런 방면이든 이런 방면이든 물음표가 해소된 방향으로 전환되면 그때쯤에는 소위 주식시장에서도 외환시장에서도 이제 다 반영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유입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실물 경제를 주로 논하고 싶은데요. 2004년 탄핵 정국 때는 경제적 충격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지만 자리로 와봐 주시겠습니까? 시연을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테니까 위에서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분명히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죠? 밑에서 받치는 힘이 셌으니까. 2004년에는 탄핵 정국이라는 하방 압력은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십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14% 정도의 높은 성장세로 성장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라는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 밑에서 받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겁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번 또 눌러봐 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가 지금은? 역시 올리는 힘이 셌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도 기억하십니까? 2015, 16년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정말 디램 수출, 그런 영향으로 경제적 하방 압력은 있었겠지만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으로 와보고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눌러봐 주세요. 왜 내려가죠? 말씀하세요. 왜 내려가요?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원래 안 좋았거든요. 원래 좋은 경제에서 하방 압력이 아니라 원래 안 좋은데 하방 압력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얼마나 안 좋았냐. 2024년, 5년 지금 경제는요. 3년 연속 소매 판매액이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실물 경제를 연구하는 내내 3년 연속 소매 판매액이 감소했다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죠. 그냥 처음 보는 일. 잊기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공학자분이나 수학자분이 계시다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3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사실상 잊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년에 많이 감소하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어중간하면 플러스를 찍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3년 연속 감소한다.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 마땅한 상방 압력이 없는 국면에 정치적 리스크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실물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초래되는 겁니다.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하여튼 우리 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리스크까지 등장했다.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일인가를 이제 논하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요 어젠다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세계 경제로 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 저도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경제 위기 옵니까? 이 질문이에요. 경제 위기 옵니까? 특히 미국발 경제 위기 옵니까? 너무 많이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심지어 모 기업의 경영전략회의 갔는데 매출액이 한 70%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회장님과 대표님 두 분이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비즈니스가 70%인데 미국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면 그럼 어떻게 경영 전략을 채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철수해야죠. 미국 사업을 철수해야죠. 추가적인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철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으실 거면.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떤 근거로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막연하게 경제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는 건 세계 그 어떤 국제 기구도 IMF, 월드뱅크, OECD, BIS 어떤 경제 연구 기구도 또 어떤 국내외 경제 연구 기관도, 제가 했던 현대경제연구원도, LG경제연구소도, 혹은 정부 사이드의 한국은행이나 KDI나 기획재정부도, 그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도 경제 위기라고 전망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버가 대공황 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많이 반복했던 표현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경제 위기라고 발언하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못됐다 생각해서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릅니다 라는 말씀을 정말 10,000번 드린 것 같아요. 정말 10,000번 드린 것 같아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사이클상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는데 하강 국면에 놓이는 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침체예요. 매출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늘어나는 국면이 아니라 줄어드는 국면이 경기 침체예요, 이른바. 근데 경제 위기는 이 사이클이 아닙니다. 사이클을 무시한 채 폭삭 주저앉은 거, 구조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저앉고 내려버린 거, 그게 경제 위기인데, 경제 위기라고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저는 채널에 초대해서 토론을 해요. 왜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냐? 어떤 근거냐? 아닌데요, 아닌데요. 알고 봤더니 경기 침체를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래 역사상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게 이렇게 4번 있어요. 이게 경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의 이유는 다르죠. 외환 위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팬데믹이라는 외재적 변수 때문에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무시한 채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게 경제 위기예요. 그럼 지금 경제는 어떤 경제냐? 평년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국면이죠. 어렵지 않은 경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작년에도 어렵고 재작년에도 어렵고 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랑은 분명 다른데,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정치학자나 뭐 문화 전문가나 뭐 인류학자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건 제 이해가 가는데,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학자가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일 때의 대응 전략과 경기 침체일 때의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함부로 경제 위기를 상정해 놓고 기업의 의사결정, 가게의 의사결정,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액 현찰이죠. 전액. 은행 저축도 안 됩니다. 은행 저축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상정할 때와 아닐 때는 극명하게 다른데 함부로 경제 위기라고 상정한다. 경제 위기 온다 라고 이 영상의 썸네일에 딱 박으면 500만 뷰 찍힙니다. 근데 경제 위기 안 와요 이렇게 하면 한 10,000명 보십니다. 근데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뭐 채널에, 그 채널을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뭐 채널에 출연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어. 이렇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다르다. 근데 그 채널에서는 한 150만 정도 되는 규모의 큰 채널에서는 썸네일에 지구와 소행성이 부딪히는 장면과 제가 유독 인상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같이 붙여놓고 뽀라질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썼더라고요. 뽀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노출되어 있죠. 어떤 거에 더 노출되어 있죠? 자극적인 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원래 초반부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혹시 이 그림이 4명의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자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자가 넘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4명도 곧 넘어지겠구나 함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는지도 알 수 없죠.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폄하할 수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경기 판단을 혹은 누구의 의견을 잘못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견해는, 워낙 이 사회가 초개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집에 가면 다 똑같은 걸 봐요. 다 모래시계만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등교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래시계 얘기예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다 다른 걸 봐요.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다른 걸 봐요. 그럼 학교 등교하면 공감대를 갖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갈수록 개인화가 개인화를 만드는 초개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더더욱이나 중요해졌구나.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해졌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지금은 뭐냐? 경기 침체인 거고, 더 정확한 표현은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한번 실례가 안 된다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죠? 저성장 고착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한번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IMF도 OECD도 월드뱅크도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 3.7%였다면 아예 그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성장 고착화돼 버린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월드뱅크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GDP를 추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하고 얘는 같은 숫자가 좀 아닙니다. 얘는 구매력 평가 기준이고 얘는 시장 환율을 쓰니까 그냥 다른 거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각자가 봤을 때 과거의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IMF는 뒤틀렸다라고, distorting, 뒤틀렸다로까지 표현합니다. 뒤틀려서 재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죠. 저성장 고착화돼 버렸다라고 가정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